만약에 정부가 그냥 그런 거 간섭 하나도 안 하고 그야말로 시장에 내버려만 두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씩 장사를 접는 사람이 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불경기가 맞나요? 우리 GDP를 구성하는 게 이제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순수출 수요인데 주로 이제 수출이 잘 돼서 순수출은 이제 수출 빼기 수입인데 수출이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GDP 상으로는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직접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부분 수출이라는 게 대기업들이 하고 대기업들이 그래서 벌어들인 그러한 어떤 수출로부터의 수익이 또 한국으로 또 돌아오지 않는 거죠, 요새는. 이게 뭐 삼성이라든가 뭐 현대라든가 뭐 LG라든가 수출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또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은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제 우리나라 일반 가게에서 느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경기는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을까? 사실 제가 이제 직업상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어디 마트를 가면 어떤지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막 느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 굉장히 힘들다고 다 말씀하시고 하다못해 이발소만 가도 또 이발소 그 사장님께서 요새 경기 굉장히 나빠가지고 옛날보다 확실히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전반적인 최강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불경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불경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호황이었다, 불황이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다만 매크로 지표로 보면 불황이 아니라 약간 호황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 성장률로 보면 한 2%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이 2.5까지 간다니까 이거 호황으로 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수출 주도형 그러한 어떤 경기 호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실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에 실질 가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 개인 가계소득 이런 건 지난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느낄 때는 지금 마이너스 소득 성장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 거는 전반적인 다 커져도 n분의 1 하면 그게 뭐 많이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보면 기업도 들어가고 뭐 정부 사이트 들어가고 하니까 개인한테 돌아오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최근에 뭐 거의 뭐 3만 5천 불, 4만 불까지 뭐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개인 1인당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환율로 따지면 거의 5천만 원 돈인데 5천만 원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경기 지표로 나타나는 거랑 개인이 좀 다르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고요. 이거는 단기적인 이제 경기 사이클이고 저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식도 그렇고 뭐 우리 경기도 보고 경제도 보고 부동산도 보고 다 보면 장기적인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그 추이가 계속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연간 한 14%, 15%까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이클은 있어요. 호황, 불황 이런 게 있는데, 뭐 97년 외환위기도 겪고, 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호황, 불황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건 경기 변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데, 이게 계속 내리막을 계속 타고 있어서 현재는 잠재 성장률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거든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 한국은행이나 KDI나 아니면 외국의 그러한 연구기관이나 IB 이런 데서 다 예측한 걸 보면 2030년 정도 되면 거의 1%대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40년대쯤 되면 0%대로 떨어지고 50년 뒤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기 추세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뭐 그냥 경제학자만 그걸 계산하나요? 그런 거 뭐 뉴스 매체로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 사이클 상으로도 약간 호황이지만 체감하는 건 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또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중산층이냐 아니냐 이런 걸 느낄 때 예를 들어 나의 삶의 수준, 소득 수준이 얼마냐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그러면 연봉이 얼마지? 뭐 매월 얼마 벌어들이지? 이걸로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보다 더 전반적으로 조금씩 평균 소득이 더 높아졌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오르는 게 바로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2016년, 17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2년
중반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올랐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 거의 한 평균 2배 올랐고 이렇게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소득이 이렇게 올랐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더 힘들다. 물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효과라는 게 있어서 난 더 상대적으로 부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보통 한 55% 60% 사이가 집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평균 이상이니까 중간 이상이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집값 오르면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집을 갖고 있어도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도 그야말로 뭐 지역적으로 강남이냐 아니냐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집이 이게 아파트냐 아니면 빌라냐 연립주택이냐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집을 갖고 있어도 지방이거나 아니면 서울 외곽이거나 아니면 빌라거나 연립주택인 거예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3배 올랐는데 자기께 그렇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서울의 그 중심 노른자 땅에 있는 집값만 그렇게 올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너무 심은 거예요. 실제로 요새 또 줄어들고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더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저출산이잖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그 감소하는 시기가 바로 그 2016년, 17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즘이에요. 그동안 집값이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때 그동안 이 출산율은 이게 그 당시에 2.12, 13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0.7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이제 0.6명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 번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가 또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 그때도 집값이 거의 2배, 3배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출산율이 그때 또 급격하게 떨어져요. 일반인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2개 우리 서울의 주택가격 지수하고 주택가격 지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100 빼기 이제 주택가격 지수가 역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하고 우리의 그 출산율 추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2개가 그때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막 올라갈 때 출산율이 확 떨어져요. 그런 그 상관관계를 제가 또 직접 계산해 보면 0.86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뜨면 당연히 출산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니래도 동물을 놓고 한번 보세요. 일단 뭐 새라고 생각해. 자기가 둥지를 틀 곳이 없는데 둥지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짝을 져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냐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주택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주택 문제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그 대표적인 그 이유 제가 4가지를 보통 꼽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 높은 주택가격.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젊은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우리 정부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요즘에 와서 보면 도리어 또 집값을 막 또 띄우는 정책을 막 쓰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 막 열불이 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정말 누가 그렇게 하는지 제가 좀 항의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집값이랑 이 저출산이 연관이 있다라 보면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경기가 나빠져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공급을 때려 박아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집값이 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수요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딱 보면 집값은 수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막 고도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인구가 엄청나게 막 증가했어요. 당시에 한 2,500만 명 정도 있다가 이게 최근에 이제 5,100만 명 이상으로 이제 올랐잖아요. 거의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인구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다가 거의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데 그것도 막 대부분의 인구가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고 그것도 젊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정말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집을 많이 질 수 있어요? 못 지니까 그냥 서울에 와서 집 하나 사면 그게 막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 누구나 소득 수준이 막 빠르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누구나 더 큰 집 찾고 새 집 찾고 더 좋은 집 찾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서 또 집값이 빨리 상승한 면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싸게 내가 돈을 조달할 수 있냐 이런 거잖아요. 누구도 자기 현금 가지고 100% 그걸 가지고 집을 사진 않잖아요. 돈을 다 빌리는 거고 설사 현금이 있어도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몰빵을 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의 값은 결국은 금리잖아요. 이자율. 그 이자율이 어떠냐 이런 걸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또 금리가 이제 엄청나게 낮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집값이 막 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 상황이 터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나 아니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어땠어요? 계속 인구는 고령화되고 총인구 줄어들고 거기에 생산 연령 인구 비중도 줄고 절대적인 숫자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더 큰 폭으로 막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가지고 성장 잠재력이 계속 그냥 일직선으로 미끄럼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예전처럼 그러한 어떤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번 그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면서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더 사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부동산 가격이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이미 올랐는데 거기도 이미 너무 지나치게 올라와서 이제 꺼질만 한데 좀 더 그게 더 연장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만든 것은 제가 볼 때는 2015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제 생각에는 거의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부 특별히 뭐 비난하거나 뭐 많이 두둔하고 싶지 않은데 지난번 정부 때 무려 25번이나 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막 내셌는데 또 집값 오르겠는데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게 하고 뭐 똘똘한 한 채에 막 사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정책 쓰니까 자꾸 집값이 더 오르게 되고 2000년에는 아직도 부동산 임대차 3법까지 해가지고 더더군다나 막 이제 이 전세값으로 띄워가지고 다시 또 주택가격까지 더 전반에 뜨게 하는 막 이런 정책을 막 계속 써버리니까 결국 정책 실패까지 이제 막 연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막 올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 측면에서는 어쨌든 예전에는 막 올랐는데 최근에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첫 번째고 공급 측면에서도 생각해보면 일반인들은 생각해보면 항상 신규 주택 매물만 생각하세요. 신규 주택 분양하는 거. 신규 분양. 그 신규 분양이 뭐 얼마나 되느냐. 지금도 뭐 우리 건기업에서 그러고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지금 뭐 신규 주택 분양 건수가 뭐 올해는 적으니 많으니 뭐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1, 2년 뒤에는 뭐 주택가격이 오르니 떨어지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 주택의 매물. 그것도 공급인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새 집만 사나요? 헌집도 사죠. 기존 주택을. 기존 주택 매물이 지금 무려 얼마가 나오냐? 6만 5천 호가 더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서울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건 역대 최대급이에요.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럼 왜 그렇게 나오느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집이 앞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구 구조가 고령화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또 경제 성장이 전반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내가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내놓는 것도 있고 또 금리도 금리 금방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내놓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신규 분양 건수가 어떻게 되느니 이런 식으로 그거 뭐 없으니까 뭐 집값 뜨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집값을 띄우는 또 세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 재경부도 그렇고 건교부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집값 띄우려고 하는 여와 야, 야와 여를 막론하고 계속 그러한 정책을 쓰니까 집값이 또 약간 계속 현재 상태도 유지하고 있지. 만약에 정부가 그냥 그런 거 간섭 하나도 안 하고 그야말로 시장에 내버려만 두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전체 주택하고 우리 가구수 하면 이게 예전에 100% 근처까지 갔다 이게 다시 95%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점점 가구수가 늘어나가지고 집값이 오를 거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또 전문가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속을 들여다보면요. 실제 그 가구 수를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제일 왕성하게 집을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40대고 50대잖아요. 그 가구 수 줄어들어요. 그 줄어들고 누가 하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 60대, 70대 그분들은 결국 언젠가 우리도 마찬가지 다 돌아가실 분들이고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놔야 되는 분들이에요. 또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누구냐면 20대가 늘어나요. 20대 왜 늘어났어요? 계속 지금 일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뭐 과세를 좀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자꾸 나누고 또 뿐만 아니라 보면 내가 이제 독립했을 때는 내가 무주택자가 되니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나눠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20대 그분들은 아직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샀다고 하면 그거는 거의 영끌이를 해도 막 엄청나게 영끌이 해가지고 지금 같은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버티지 못해가지고 도리어 다 내놔야 될 사람들이 그분들도 내놔야 되죠. 거기다가 60대, 70대 이분들도 다 집을 내놓고 더 조그만 데 옮겨갈 분들이에요. 약 변두리도 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제가 볼 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지금 지난번 정부에서도 계속 정책 실패로 이걸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집값이 사실은 2022년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떨어질만 하니까. 그래서 한 20% 30%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3년 갑자기 초부터 시작해서 뭘 하냐면 특례 보금자리론 뭐 이래가지고 무려 40조 원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DSR 규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대출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뭐 집 사거나 다른 일을 하면 그게 결국은 금융 안정성을 떨어뜨리니까 일정 정도만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특례라는 걸 이름을 붙이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고 무해해가지고 더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2023년 전반기에 집값이 다시 또 네. 올라가기 시작한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40종을 다 쓰니까 다시 또 지난해 하반기에 다시 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번에 다시 또 특례자를 붙였는데 똑같이 특례 보금자리론 하기는 뭐하니까 보금자리론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근데 특례자를 안 붙이고 이번에 뭘 했냐면 신생아 특례 대출에가 또 27조 원을 또 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집값이 또 뜨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40조든 27조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돈을 사람들한테 빌려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 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집값이 그만큼 뜬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하지 경제적으로 볼 때. 누가 책임해요? 집값 띄운 거. 정부가 책임지고 결국 정치권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계속 쓰면서 집값 띄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주택자가 그래도 뭐 과반수가 더 되니까 국민들이 다 환호할 거야. 아니죠. 그건 정말 비싼 집 갖고 있는 특수계층이고 나머지는 거의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사는 사람들, 특히 앞으로 결혼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은 정말 집도 없는 사람들인데 자꾸 집값 뛰면 거기서 뭐 집 사라고 돈 빌려줘가지고 그게 과연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들 집 사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집값도 올려놓으면 그 다음 올라오는 세대는 그러면 돈 뭐 1억이든 2억 더 좀 싸게 빌려줘봤자 그 사람들 집값 더 많이 올라가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제가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쪽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옛날 일본 느낌이랑 비슷하게 될 거라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제가 뭐 최근에 쓴 보고서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한국과 중국의 일본화 위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일본이 1990년에 이제 버블이 꺼졌잖아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고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졌는데 두 개 다 뭐 거의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이 왜 결국은 1985년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그 일본의 이제 그 엔화 가치가 거의 이제 2배로 막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다 이제 동남아로 다 이제 이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막 푸는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사람들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결국 주식 사고 집 사고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뭐 공장 부지라고 하면서 다 그냥 부동산 투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네 해가지고 그 80년대 말에 그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살짝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폭 터진 거거든요. 예. 그게 터진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가 또 일본이에요. 그 뒤에도 계속 진행되고 그 당시에 그래봤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계부채도 그동안 많이 했다고 해도 6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게 일단 가계부채 비율도 GDP 대비랑 100% 수준이고요. 최근에 105%까지 갔다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최근에 뭐 며칠 전에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 보면 뭐 기준 연도를 바꿨더니 이게 뭐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더 많이 증가해가지고 이제 95% 수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95%든 뭐 100%든 105%든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거기 뭐 스위스나 뭐 호주가 좀 더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개인 간의 그러한 또 서로 그 돈을 빌리고 빌려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세거든요. 전세 보증금. 이게 더 위험해요. 그게 또 1,000조가 넘어요. 그걸 넣어버리면 한 GDP 대비 한 150%가 다 이게 빚인 거예요. 가계부채예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더 위험하죠. 은행에서 빌린 거는 이게 그래도 정부에서 무슨 뭐 거기서 뭐 뱅크런이 나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요. 근데 이거 전세자금 같은 거는 만약에 이미 역전세 나고 깡통전세 나가지고 많이 지난해도 당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지금 벌어질 만한 개연성이 있는데 더 위험한 그러한 가계부채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막 뜨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그러니까 좀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거 사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재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주식도 그렇지만 뭐든지 다 버블이 계속 이렇게 커지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래서 꺼졌는데 사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나면서 미국의 그 주택가격 버블이 팍 꺼지잖아요. 그때 똑같아요. 그때도 초저금리 상태에서 사람들이 돈을 막 빌려가 집을 막 사거든요. 집을 막 사가지고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까지 오르거든요. 그때 부시 주니어 대통령 때인데 뭐 모든 사람한테 집 한 채씩 다 살 수 있는 정책 하겠다. 그래가지고 신용 없는 사람들까지 막 다 그냥 거의 뭐 다 그냥 모기지 다 해줘가지고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예요. 그래서 프라임이 아니라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빌려줘가지고 그랬더니 뭐 서로 집을 막 사다가 나중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올리기 시작하니까 폭 터진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금리 막 낮추면 되지. 금리 낮춰가지고 계속 그 법을 더 올리면 그러면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더구나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두면 좀 전에 우리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가지고 어디 내가 둥지를 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러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2.1명 정도 돼야지 현재 인구를 계속 유지하는데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치고 이게 1명 수준이 돼도 30년마다 반토막씩 나는데 이거는 7명대니까 3분의 1. 이게 한 세대마다 30년마다 3분의 1 토막 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구 소멸이라는 게 말 되잖아요. 이런 상태를 어떻게 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치권이든 아니면 정부든 어떻게 이걸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다못해 집을 갖고 있는 정말 부자들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자기 집값 좀 더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게 좋아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정말 이럴 수가 없다. 정말 저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정부의 정책이 이거 말고 최근에 또 아직 실현은 안 됐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출산 문제 있다니까 지난번 총선에서도 시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무조건 1억이든 2억이든 대출을 해주잖아요. 민주당에서는 1억 대출해주자고 그러고요.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부위원장은 2억 원을 대출을 해주자. 그래서 애를 하나 낳으면 그러면 이자율을 감면해주고 두 번째 애를 낳으면 그러면은 원금도 일부 감면해주고 세 번째 낳으면 더 많이 전액 돈을 일부 감면해주자 이런 정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분들 물어봤더니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결혼할 때 주는 거니까 지난해에 결혼한 건수가 혼인 건수가 몇 명이었냐 하면은 20만 쌍이 좀 안 돼요. 19만 5천 쌍 정도 돼요. 20만 쌍이라고 생각하면 20만 쌍에 대해서 결혼했다고 1억 원씩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무려 20조 원을 빌려준 거예요. 와우. 그죠? 만약 2억 원을 빌려주면 무려 40억 원을 그냥 대출해준 거예요. 그럼 40조. 40조 원을 그 40조 원을 빌려주면 그분들이 그럼 잘 됐다. 이거 가지고 잘 모았다가 내가 아이 낳아가지고 아이 육아하는데 써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딴 데 쓰죠. 딴 데가 어딜까요? 집 사러 가죠. 당연하죠. 그래서 또 집값 또 띄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는 40조. 그리고 올해 다시 또 뭐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27조라고 했는데 이 정책이만 쓰여지면 매년 40조든 20조 원씩 계속 집값 띄우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전체를 갖다가 다 이제 빌려주는 건 아니고 이제 항상 이제 시중은행 돈을 빌릴 때 이제 금리를 더 낮게 해주는 거니까 뭐 일부 이제 정부에서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해도 어쨌든 정부가 국민 세금 가지고 결국은 집값 띄우는 데 쓰는 정책이 돼버리니까 이게 마치 젊은 사람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 결혼한 사람도 그래요. 좋아, 1억이든 2억이든 돈 빌려가지고 싸게 빌려줬다니까. 그리고 애 나면 나중에 또 뭐 전체 뭐 금리도 다 감면해주고 하나 나면 뭐 반 또 원액도 원금도 또 감면해주고 나중에 둘 나면 아예 뭐 전액 탕감해준다니까 애 낳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떨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년 뒤, 2년 뒤, 3년 뒤 집값은 그것 때문에 계속 뜨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1억이든 2억이든 싸게 결혼했다고 빌려주면 그 다음 사람은 그보다 집값은 1년 사이에 더 올랐는데 그 다음 세대는 5억을 해줘야 되고 말이 되냐 그 다음 이거예요. 세대 10억 해줘야 되네요. 이게 마치 헝가리식 그게 저출산 대책이라는 거예요. 헝가리는 합계 출산율 1.5명이 넘고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집값이 그 다음에 거의 2배, 3배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출산 대책 여러 가지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를 갖다가 목돈으로 이렇게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산 데서가 집값 더 띄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결혼한 커플한테 주지 말고 출산하면 출산 아동에 대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보육비, 육아비 그렇게 교육비로 주자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면 계속 가계부채도 높은데 계속 젊은 사람한테 계속 빚쟁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부가 정말 도와주려면 집도 그냥 싸게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정말 이제 출생아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매달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주자. 그게 바로 독일식이에요. 헝가리식은 돈을 빌려주는, 결혼한 사람에서 돈을 빌려주는 식이고,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18세까지 매달 250유로를 주어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만원, 37만원 돼요, 매달. 18세까지 줘요. 18세까지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이 아이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직업교육을 받으면 그 끝날 때까지 계속 줘요. 당연히 교육은 무상이고, 그래도 안 끝나면, 그럼 25세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주니까, 그게 그 아이가 그냥 제가 제대로 된 교육받고 이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는 매달 100만원씩 주자고 그래요. 거기는 뭐 26만원, 27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야, 거기보다 왜 더 많이 주냐? 왜 더 많이 주냐 하면, 거기는 출산율이 1.5명이 넘어요. 우리는 그거 반토막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일부에서는 뭐 우리나라 뭐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왜 지금이 골든타임이, 지금 골든타임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죽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완전히 지금 인구가 완전히 소멸하고 제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또 그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주장할 때가 언제냐면 2017년부터 주장했어요. 2017년도에 당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05명이에요. 네. 그 당시에 몇 명 태어났는데 30만 명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집값이 막 올라가 더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큰일 났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도 내고 그래가지고 아이 나면 그러면 그 아이한테 육아수당을 지급하자. 돈을 줘라. 그런 주장을 제가 했고, 현 정부,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또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지금 현 정부에도 계속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100만 원씩 주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제가 소요 예산까지도 따져봤는데, 그 당시에 30만 명 태어났는데요. 30만 명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1인당 1년에 1200만 원씩 주잖아요. 1200만 원 곱하기 30만 명 하면 얼마 되면 첫 해에 3조 6천억 원이에요. 3조 6천억 원이면요. 올해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예산이 40조가 넘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조금씩 현금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봤자 뭐 찔끔찔끔 하다가 뭐 6세, 7세 되면 그 다음에 딱 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네.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정책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부모한테 주면 자꾸 딴 데 쓰니까 이걸 아이한테 이 아이가 제대로 좀 크게 그럼 부모도 좋을 거 아니야. 아, 내가 얘 낳았을 때 내가 얘한테 큰 부담을 내가 갖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클 수 있게 이 사회가 책임을 져주는구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해에는 3조 6천억 원이고 10년이 되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걸만 36조가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늘어나서 나중에 20년 되면 20세까지 20년 동안 주자는 건데 그러면 이제 72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 가면 GDP도 더 커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더군다나 제가 30만 명으로 계산할 때 그래요. 지금 20만 명 태어났는데 왜 30만 명 계산하냐. 저는 이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20만 명 태어나면 우리나라 큰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0년 초까지만 해도요. 매년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지금 20만 명 태어나면 5분의 1쪽 났어요. 저는 3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걸 갖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당장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좀 쓰면, 그것도 제 채널에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래도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돈 가지고 결국 집 산 다음에 이자 갚는 데 쓸 거다 이러세요. 애돈 통장 뺐어.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것도 다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네. 이 돈은 전체를 다 그냥 부모가 쓸 수 없게 한다. 한 절반 정도는 국민연금처럼 계속 불려나가는 거. 그래서 20년 성인이 될 때 이 아이가 지금은 학생들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해가지고 빚더미가 앉아가지고 사회를 나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막 계속 불려나가가지고 나중에 한 절반 정도 불리면 전체가 20년 동안 받는 게 2억 4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 계속 불리면 나중에 한 2억 4천만 원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불리게 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냐면 매달 5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바우처로 주자, 이게 바우처.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육아, 교육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부모가 마음대로 그거 가지고 집 사는 데 쓰거나 이자 갚는 데 쓰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 제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데 와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어떤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맞지 당장 그래, 강남에 내가 좋은 집, 내가 30억, 40억짜리 집 갖고 있으니까 집값 더 띄워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과연 그분 행복해요? 미래 세대가 없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조금만 좀 사회 전체를 좀 생각하고 우리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누구든 사실은 부모한테 그냥 뭐
현금성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그 자식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그 자식이 미래에 세금도 내고 또 연금도 계속 내가지고 우리의 기성세대를 책임져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이건 전혀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걸 한번 열심히 우리 한번 전- 많이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